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국제경제 파트로 들어왔습니다. 오늘 배울 것은 지난 시간 이제 한 나라 안에 전체 한 나라 안에 있는 물가와 실업이라는 거시경제 지표 하나를 봤다면 오늘은 그 나라와 나라가 서로 거래를 할 때 발생하는 것 중에 하나인 환율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페이지 지난 시간에 했던 이제 실업의 개념 그리고 물가 상승의 원인 이런 것들 여러분 잘 복습을 하고 있었죠. 자, 오늘 들어올 것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물가 실업이라는 걸 공부했고요. 오늘은 왜 도대체 국제거래가 발생하는지, 국제거래는 도대체 무엇인지, 그리고 국제거래를 할 때 꼭 알아봐야 될 환율 의미, 환율의 이제 변화, 환율 변동의 영향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학습 목표 이것입니다. 자, 첫 번째 국제거래입니다. 국제거래란 국가 간 상품이 오고 가거나 상품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생산 요소가 오고 가는 것들 말이에요. 자, 상품이 오고 가는 거 여러분들 이거 두 글자로 뭐라고 할까요? 그래요. 무역이라고 하죠. 무역. 그러니까 무역을 하거나 생산 요소라는 건 크게 우리가 뭐 천연 자원, 인적 자원, 자본 자원 이렇게 해서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고 그랬죠. 뭐 토지, 노동, 자본 그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이 서로 오고 가는 것들을 국제 거래라고 합니다. 국제 거래는 국내 거래랑 다르게 약간의 좀 다른 특징들이 있어요. 국제 거래는 첫 번째로 관세라는 게 존재하는데요. 관세라는 거는 다른 나라 물건들이 우리나라로 들어올 때 부여되는 세금을 말해요. 이제 세금을 왜 도대체 다른 나라 물건에 매기는지 여러분들 한번 잘 떠올려 볼게요. 여러분들 우리 해외 직구 같은 거 많이 할 거예요. 그렇죠? 해외 직구를 많이 하는데 직구를 하는 이유는 크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한 두세 개 정도가 있겠죠. 첫 번째는 뭐 우리나라의 물건이 원하는 물건이 없기 때문에 외국 걸 할 수도 있고요. 두 번째로 이거 많이 할 것 같은데 외국 물건이 더 쌀 때가 있어요. 그쵸? 더 저렴하게 판매가 될 때. 이럴 때 이제 물건을 사는데요. 소비자들은 가격에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그쵸?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외국 물건을 사요. 그 외국 물건들을 막 사다 보면 똑같은 물건인데 이제 국내에서 같은 물건을 생산하는 이 사람들은 우리가 이제 소비를 하지 않기 때문에 국내 물건을 소비하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굉장히 좀 경제적으로 힘들어질 수가 있겠죠. 근데 이것들은 이제 이 사람들도 이제 국민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우리 어떤 소비자들이 저렴하게 물건을 소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같은 물건을 생산하는 이 국민들도 고려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국내 물건들의 소비를 늘리기 위해선 수입되는 외국 물건의 가격을 높이는 방법이 있겠죠. 이 가격을 높이려면 여기에다가 세금을 막 부여하면 되겠죠. 즉 관세를 부여한 이유 중에 하나는 국내 시장, 국내 상품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되겠네요. 그렇죠? 자, 두 번째 국제거래 특징 중에 하나는 화폐를 교환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즉 우리나라 돈 가지고 외국 가서 물건을 살 수가 없단 말이에요. 외국에서 거래되는 외국 화폐가 필요해요. 가장 많이 좀 사용되는 그 화폐가 달러가 되겠죠. 그렇죠? 화폐를 교환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환율을 고려해 보아야 된다라는 거죠. 세 번째로는 국제거래는 국내 거래랑 다르게 약간의 거래 제약이 존재합니다. 뭐 미국 사람이 뭐 우리나라에다 총기를 팔고 싶다고 해서 마음껏 팔 수가 있나요? 그럴 수 없죠. 마약을 팔 수도 없고요. 그죠? 우리나라에서 법으로 금지해 놓은 것들은 다른 나라에서 법으로 금지해 놓은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 나라의 법이 다르기 때문에 약간 거래를 자유롭게 할 수가 없어요. 두 번째로는 뭐 우리나라가 이제 이슬람 시장에다가 뭐 되게 맛있는 돼지고기 이런 것들을 팔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없겠죠. 판매가 안 되겠죠. 뭐 이슬람권에서는 돼지고기 같은 걸 먹지 않으니까요. 그렇죠? 즉 뭐 문화나 종교나 관습이 다르기 때문에 거래를 마음껏 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도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국제 거래는 이렇게 여러 가지 국내 거래랑 다르게 까다롭고 제약되는 부분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국제 거래를 자꾸 하고 있는지 필요한 이유가 알아보도록 할게요. 국제 거래는 첫 번째로는 국가마다 생산 여건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즉 가지고 있는 부존 자원들이 다르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석유 같은 것도 한 번도 안 나오잖아요, 그죠? 자원이 다르고요. 교육 수준도 달라요. 즉 뭐 예를 들면 어떤 첨단 산업 같은 경우는 그 고급 기술이 들어간 경우는 사람들이 교육 수준이 꽤 높아야 그 사람들을 노동자로 고용할 수가 있겠죠.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인건비가 아무리 저렴하다고 해서 이런 적절하게 그 교육받지 않은 교육 수준이 낮은 사람들을 고용해 쓸 수도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약간 특정한 기술이나 고급 이력들이 모여 있는 그런 곳에 입지하기도 하죠. 그다음 기술 수준도 다르기 때문이고요. 기후 조건도 다르기 때문에 생산되는 물건이나 작물들이 다르기도 하겠죠. 그다음에 그 어떤 나라가 발전해오는 기간, 어떤 발전하는 기간에 따라서 그 기술에 대한 노하우가 축적되어 있기도 해요. 그래서 잘 만드는 나라는 정말 자동차, 뭐 예를 들면 자동차는 유럽의 어떤 나라들은 유명한 브랜드 있잖아요, 그죠? 그 나라들은 오랫동안 만들어 왔기 때문에 자기들만의 노하우가 엄청 쌓여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 나라를 좀 따라잡기가 어렵기도 하고요. 좋은 물건들을 소비할 수가 있겠죠. 자, 국제거래의 필요성 두 번째로는 소비자의 상품 선택 기회가 확대된다. 아까 우리나라에 물건이 없기 때문에 외국 물건 사올 수도 있다 그랬죠. 소비자 입장에서는 국내에서 파는 것보다 해외로 이제 눈을 돌리게 되면 국내 플러스 해외까지 상품 선택 기회가 많아질 것이고요. 기업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겠죠. 국내 소비자한테만 물건을 파는 것보다는 해외에 있는 소비자한테까지 물건을 팔 수 있기 때문에 더 이윤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진 것이 되겠죠. 자, 국제 거래는 이렇게 자꾸 확대되고 있어요. 자꾸 세계화를 통해서 확대되다 보면 국가 간에 이제 무역 마찰이 벌어지기도 하고요. 이를 중재해줄 어떤 기구도 필요하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세계 무역 기구 WTO라고 해서 여러분 들어봤죠? 이런 것들이 존재하기도 하고요. 이런 세계화가 계속해서 우리가 상호 교류가 증진되다 보면 필요적으로 이제 지역끼리 특정한 지역들이 뭉쳐야 될 일이 존재하기도 해요. 예를 들면 아직 기술 수준이 좀 낮은 나라가 세계가 개방이 됐다고 해가지고 똑같은 물건을 파는 어떤 다른 나라랑 공정하게 이렇게 대결할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어렵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가까운 사람들끼리는 조금 더뭐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도록 뭐 세금도 깎아주고 무역 장벽도 낮춰가지고 또 뭉쳐서 이제 가격을 떨어뜨려서 뭐 거래를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전략도 한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역적으로 모이는 지역 경제 협력체라는 것도 이제 중요성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특정한 지역 경제 협력체 또는 어떤 국가들과 자유롭게 무역할 수 있도록 자유무역 협정들을 맺고 있기도 하죠. 지금 여기는 지역경제 협력체를 몇 가지를 예시로 보여준 건데요.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다 외워야 될 필요는 없고요. 그냥 한번 보고 읽고 지나가면 되겠습니다. 우리 대표적인 것들은 EU가 되겠죠. 이제 유럽연합, 그리고 APEC,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가 있겠고요. 아세안, 그래서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그다음에 나프타라고 하는 것들, 북미 자유무역협정, 여기 뭐 이거 멜코스르라고 있는데요. 남미 공동시장, 그다음에 GCC, 이거는 걸프 협력회의, 이런 것들, 이거 외에도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지역 경제 협력체도 세계화 속에서 하는 가지 나타나는 추세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오늘의 이제 메인이 되겠죠. 이제 환율이 되겠습니다. 우리 국제가 방금 이렇게 무역이 발생할 때는 반드시 돈이 필요한데요. 이때 이제 자국 화폐랑 외국 화폐를 교환해서 써야 된다 그랬죠. 이 교환하는 비율들을 우리가 환율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즉 국내 화폐, 예를 들어 우리 원화와 외국 화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뭐 달러라도 합시다. 외국 화폐가 얼마에 교환이 되는지, 바꿔 말하면 외국 화폐를 우리가 얼마를 주고 사와야 되는지, 즉 환율은 더 쉽게 말하면 그냥 뭐 외국 화폐의 가격, 뭐 달러의 가격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그죠? 환율 어떻게 표시하냐면 외국 화폐 한 단위를 사는데 우리가 돈을 얼마나 써야 되느냐이기 때문에 외국 화폐 한 단위 그게 기준이 되겠죠. 그게 분모로 내려가고요. 거기에 이제 우리나라 돈 뭐 몇 원, 1,000원, 뭐 1,530원 이렇게 비교하려고 하는 것들 이제 분자로 보내는 거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환율은 어떻게 결정이 되는지 요게 중요한 거예요. 환율이 맨날 올라갔다 내려갔다 얘기하는데 도대체 환율은 왜 올라간 거고 왜 내려간 건지를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겠죠. 자, 여기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한 가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것들을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이렇게 잘 그려보면 시장에서 물건을 살려고 하는 사람을 뭐라고 한다고 했죠? 살려고 하는 거. 그래서 살려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수요라고 한다고 했고요. 물건을 팔려고 하는 것들을 공급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점에서 1,000원에 살래요? 네. 1,000원에 팔게요. 1,000원에 살게요, 팔게요. 이런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점에서 균형 가격이 결정이 되고요. 그 가격에 맞게 몇 개를 거래하는지 균형 거래량이 결정이 되죠. 즉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이 되고
거래량이 결정이 되는 거죠. 자, 요거를 그대로 옮겨 볼게요. 자, 지금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되는 시장, 요걸 뭐 예를 들면 뭐 딸기 시장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태블릿 PC 시장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시장이 있겠는데요. 이 시장에서는 특이하게 우리가 외국 화폐, 뭐 예를 들면 달러, 이거를 거래하는 외환 시장이라고 합시다. 자, 외환 시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외환 시장에서도 물건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 물건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값이 쌀수록 사겠죠. 이것도 수요가 되겠고요. 물건을 팔려고 하는 사람들, 값이 비쌀수록 많이 팔 거예요. 그렇죠? 외환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요거의 가격이 결정되는데, 요거의 가격을 우리가 방금 뭐라고 한다 그랬어요? 그래요. 이게 바로 환율이 되겠습니다. 환율. 즉, 그럼 환율은 뭐에서 결정이 되냐? 외환 시장의 수요와 외환 시장의 공급에 의해서 환율이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바꿔 말하면 환율이 올라간다는 얘기는요. 외환 시장에서 수요가 많아진다는 얘기일까요? 적어진다는 얘기일까요? 환율 올라간다는 얘기는 그렇죠. 수요가 증가했을 때 수요가 많아지면 환율이 상승한다. 즉 달러를 찾는 사람이 많아지면 달러의 가격이 올라간다라는 얘기고요. 반대로 달러의 공급이 많아지면 달러가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이 들어왔어요. 달러 공급이 엄청나게 많아지면 공급이 많아졌기 때문에 달러가 시장에 흔하기 때문에 환율은 떨어지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알아봐야 될 거는 환율의 수요와 환율의 공급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 뭔가인 거예요. 그렇죠? 요것만 알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한번 같이 봅시다. 자, 환율의 수요. 여러분, 환율의 수요란 얘기는 우리나라에서 돈을 쓸 때 달러가 필요해요. 밖에서 쓸 때 필요해요. 그렇죠? 밖에서 돈을 써야 될 때 환율이 수요, 필요한 거죠. 그렇죠? 자, 그럼 수입을 하려면 달러 필요해요? 그래요. 밖에서 물건 사오려면 원화를 가지고 가야 돼요. 달러를 가져가야 돼요. 달러를 가져가야 되잖아요. 외환의 수요 중에 하나는 수입입니다. 수입. 물건을 사야 될 때, 외국 물건 사야 될 때. 자, 여러분 가장 많이 하는 거, 외국 여행 갈 때, 그렇죠? 환전해서 가죠. 해외 여행 갈 때 외환이 필요해요. 수요. 그다음 외국에 투자할 때, 그렇죠? 외국 돈으로 투자해야 되겠죠. 해외 투자도 외환의 수요. 외국에 유학 갈 때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럼 외환이 공급. 우리나라 외환 시장에 달러가 들어온 경우, 자, 수출했을 때 물건을 팔고 우리는 달러를 받아오죠. 달러를 받아와서 이 사람은 우리나라에서 달러 쓸 수 없으니까 외환시장에 달러를 주고 원화로 바꿔가겠죠. 자, 물건을 팔면 달러가 우리나라로 들어옵니다. 달러가 들어오죠. 외환의 공급이고요. 외국인 관광객이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그렇죠. 외국인 관광객이 들어온다는 얘기는 우리나라에 달러를 가지고 들어오는 거니까 달러가 공급이 되는 거고요.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투자할 때도 그렇죠. 국내에 투자할 때도 마찬가지가 되겠고요. 아이고, 자. 그 다음에 차관이라고 했어요. 차관은 우리가 외국으로부터 돈을 빌려오는 걸 말하는데요. 자, 우리나라가 보통 외국이랑 거래를 하려면 달러라든지 외화가 어느 정도 보유가 있어야 돼요. 근데 이런 게 부족할 때는 외국으로부터 돈을 빌려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겠죠. 차관을 도입하는 것도 달러가 들어오는 것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환율을 결정하는 원인으로 수요와 공급이라는 걸 알아봤고요. 그 수요와 공급의 원인들 여러분들이 프린트에 있는 거 한번 보면서 더 풀어보면 좋겠네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입니다. 자, 환율이 바뀌면 도대체 우리 생활에는 어떤 영향을 주는가입니다. 자, 환율이 올라갔다는 얘기 잘 생각해보세요. 환율이 올라갔다. 환율이 아까 뭐라 그랬죠? 우리나라 돈이랑 외국 화폐에 교환되는 비율. 쉽게 말해가지고 달러를 얼마에 사와야 되냐? 즉 달러의 가격. 자, 환율이 올라갔다는 얘기는 외국 돈을 사오는데 우리나라 돈을 더 많이 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외국 돈이 비싸졌다는 얘기죠. 환율이 올라갔다는 얘기는 우리나라 돈의 가치는 어떻게 됐다는 얘기예요? 떨어졌다는 얘기죠. 환율이 올라가면 원화의 가치가 떨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1, 2, 3번 한번 이렇게 이 예시를 가지고 한번 같이 한번 알아봅시다. 자, 여러분 지금 현재 우리나라 1,000원을 가지고 가면 1달러로 바꿔준대요. 이게 지금 현재 환율입니다. 환율인데 예를 들면 1,000원짜리 어떤 과자 한 봉지를 사야 돼요. 1,000원짜리 과자 한 봉지를 사려면 외국 사람은 우리나라에
1달러를 가지고 들어오면 1,000원짜리 과자 한 봉지를 먹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맞죠? 우리나라 사람도 외국에 1달러짜리 과자를 사 먹으려면 1,000원짜리를 들고 가면 돼요. 자,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1달러를 살려면 2,000원을 들고 오라는 거예요. 1달러에 2,000원. 즉, 지금 요 상황은 바꿔 말하면 환율이 어떻게 됐다는 얘기예요. 환율이 올라갔다는 얘기고요. 환율 올라갔다는 얘기는 우리 원화의 가치가 어떻게 됐다는 얘기예요? 원화의 가치. 1,000원을 더 많이 줘야 되니까 원화의 가치가 떨어졌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환율이 올라갔을 때 상황입니다. 자, 여러분 요거 좀 이해를 하기 위해서 선생님 여기 좀 보세요. 자, 보세요. 새우깡 한 봉지, 뭐 예를 들면 땡땡깡 과자 한 봉지를 사려고 합니다. 미국 사람이 지금 뭐 1,000원을 가지고 우리나라에 들어와요. 1달러 가지고 들어와요. 1달러 가지고 1,000원을 바꿔준대요. 1,000원을 바꿔가지고 과자 한 봉지를 사 먹었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 환율이 올라서 1달러 2,000원이래요. 요 사람 1달러를 가지고 들어옵니다. 얼마로 바꿔줘요? 2,000원으로 바꿔주죠. 2,000원 가지고 가면 이제 과자 몇 봉지 사 먹는 거예요? 두 봉지 사 먹는 거죠. 그러면 사실상 보면 1달러를 가지고 이제 과자 한 봉지가 예전에는 이 사람 외국 사람 입장에서는 1달러였는데 이제 과자 한 봉지를 사실상 몇 달러에 사 먹는 셈이에요. 1달러 두 봉지니까. 과자 한 봉지는 0.5달러가 되는 거죠. 그렇죠. 지금 환율이 올랐더니 달러로 이제 표기하는 그 우리나라 상품의 가격이 비싸진 거예요, 싸진 거예요. 1달러였던 게 0.5달러가 된 거잖아요. 그렇죠? 싸진 거죠. 그렇죠? 환율이 올랐더니 우리나라 물건의 가격을 외국 사람들이 보기에는 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우리나라 물건들을 더 많이 사가는 거죠. 그렇죠? 그럼 수출은 어떻게 되겠어요? 증가하겠죠. 자, 그럼 바꿔서 생각해 볼게요. 이제 완전 반대 상황입니다. 외국에서 파는 1달러짜리 물건을 우리가 살려 그래요. 예전에는 1,000원을 가지고 가면 외환시장에서 1달러를 바꿔서 사왔어요. 근데 1달러짜리 물건을 사가려면 이제 얼마를 들고 가야 돼요? 2,000원을 가지고 가야 바꿔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환율이 올랐더니 우리나라 원화의 가치가 떨어져서 우리가 외국 물건을 사오기가 쉽다, 나쁘다? 나쁘다는 거죠. 환율이 오르면 우리나라가 외국 물건 사기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수출은 잘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아까 수출은 잘 된다 그랬지. 수입은 안 되겠죠. 여러분 그 얘기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우리 환율 올라가면 여행 가기 쉬워요, 나빠요? 여행 가기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프레젠테이션을 보면서 다시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자, 환율이 올라가면 원화의 가치가 떨어져요, 맞죠? 즉 1달러를 바꾸는데 더 많은 돈을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외국 사람 입장에서 우리나라 상품의 가격이 떨어진 걸로 느껴진다. 그러니까 수출은 증가한다, 우리. 그죠? 그리고 우리나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외국에서 수입해야 되는 거, 외국에서 돈을 써야 되는 거, 외국에서 여행해야 되는 거, 이런 것도 전부 다 비싸게 느껴진다. 그쵸? 그렇기 때문에 수입은 줄어들 것이다. 즉, 여기 또 우리나라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외국에서 수입하는 원자재 가격이 비싸. 그러면 우리나라 생산비에 외국 물건 같은 생산비가 비싸지니까 우리나라 공급 어떻게 됐어요? 공급은 줄어들겠죠? 그렇죠? 생산비가 올라가니까 공급 줄어들면 물가는 올라가고. 자, 지난 시간에 복습 같이 연결해서 해봅시다. 자, 세 번째로는 우리 입장에서는 외국에 갚아야 되는 빚이 상환 부담이 증가한다. 자, 우리가 외국으로부터 100달러를 빌려왔어요. 100달러를 빌려왔는데 환율이 올랐어요. 이제 100달러를 마련하기 위해 우리나라 원화를 더 많이 가져가야 돼요? 더 적게 가져가야 돼요? 환율이 올랐으니까. 그렇죠. 더 많은 우리나라 원화를 주고 바꿔야 되겠죠. 달러로. 그러면 똑같이 100달러였는데 100달러를 갚기 위해 지불해야 되는 우리나라의 원화가 훨씬 더 많아졌기 때문에 갚아야 되는 빚이 늘어난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죠. 환율의 하락은 반대로 생각하면 되겠죠. 자, 그렇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 환율까지 한번 공부를 해봤는데요. 약간 좀 어려운 부분이었어요. 환율은 솔직히 머리가 조금 띵 할 수가 있는데요. 천천히 생각해보면 돼요. 아까 선생님이 과자 한 봉지를 가지고 이렇게 우리나라 중간에 외환시장을 거쳐간다. 이런 것들 여러분들 잘 기억해 보면서요. 한번 그림을 그려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환율의 수요와 변동에 영향을 주는 원인, 그리고 그 원인들이 각각의 이제 환율이 변할 때마다 어떻게 반영이 되는지를 한번 떠올려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생들 많이 했고요. 좀 궁금한 거 있으면 뭐 댓글이나 선생님한테
물어보도록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는 국제경제까지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국제 정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고생 많았습니다.